지금 유엔 본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엔 유럽 본부의 고위 관리가 연단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다라며 찬사를 보내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에 한 장의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딸이 폐의 악성 종양으로 쓰러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조차 손을 놓은 희귀 변이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믿기 힘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회의적이던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딸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진짜 기적을 보기 위해. 단 13시간 뒤 서울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의료계를 뒤집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적힌 단 한 문장. 한국은 인류를 구하는 나라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의료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세계 각국의 우리 의료의 위대함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헤이든입니다. 올해 67세 유엔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본부 고위 관리자로 있었고 세계 곳곳의 분쟁과 재난 현장을 다녔어요. 수많은 회의와 협상을 이끌어왔고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게 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회의장 한가운데서 무너졌어요. 그날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총회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저는 말했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중국 대표단이 눈썹을 찌푸렸고 일본 측 참석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은 서구 선진국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기술과 인간미, 효율과 공감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대 옆에서 제 비서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든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넸죠.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보였어요. 안젤라 양, 뉴욕 장로병원 응급실 이송, 폐에서 악성 종양 발견, 즉시 연락 요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젤라는 제 딸이었습니다. 22이었죠. 어릴 때부터 폐가 약했어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고생했고 천식 때문에 밤마다 흡입기를 손에 쥐고 잤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은 괜찮아 보였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유엔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종양이라니.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면서 제니퍼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차가 대기 중이에요. 바로 병원으로 가시죠. 병원까지는 15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뉴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걷고 있었죠. 제게는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안젤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빠. 그녀가 힘없이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차트를 들고 저를 바라봤죠. 헤이든 씨, 딸분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폐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4cm 정도고 위치는 좌측 폐 상엽이에요. 문제는 이 종양이 희귀 변이성 폐암이라는 겁니다.
희귀 변이성이요? 네. 일반적인 폐암과 달리 유전자 변이가 특이한 형태예요.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면역 치료제나 방사선 치료도 이 케이스엔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뿐 아니라 미국 내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변이형 암은 연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럼 제 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안젤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어요.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제니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요? 네. 의료협력 담당관이라는 분이에요. 안젤라 양의 상태를 듣고 연락하셨대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일을 알았을까요?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UN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에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분명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의료 분야에서 미국을 앞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제니퍼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직접 통화해 보시겠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한국어 억양의 영어였죠. 헤이든 씨, 저는 한국 외교부 의료협력과 김민수입니다. 따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희귀 변이성 폐암 치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임상 3상 단계이고 실제 회복 사례도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유전자 분석 시스템과 나노 약물 주입 기술을 결합한 방식이에요.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한국 식약처 승인은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게 딸의 상태가 위험한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의료 전용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도 한국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죠. 여기서도 방법이 없는데 한국이라는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안젤라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안젤라, 우리 한국에 가볼 거야. 그녀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아빠가 연설하던 그 나라? 그래. 거기 의사들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래. 믿어보자.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한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이 제 딸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비행기는 이틀 뒤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안젤라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안젤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최대한 빨리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의료 전용기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젤라를 구급차에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니퍼도 함께 따라왔죠. 그녀는 제 옆에서 계속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작은 전용기가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흰색 동체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선명했죠. 비행기 옆엔 한국 의료진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파란색 의료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헤이든 씨, 저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이수진 교수입니다. 안젤라 양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젤라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채였죠. 이수진 교수가 직접 들것을 밀며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비행기 내부는 병원 응급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고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안젤라를 침대에 눕히자 의료진이 즉시 각종 센서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비행 시간은 약 14시간입니다. 중간에 알래스카를 경유할 예정이에요. 안젤라 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서울 본원과 공유하면서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안젤라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기체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젤라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80%, 75%, 70%. 이수진 교수가 즉시 달려왔어요. 그녀가 다른 의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산소압 올려. 지금 당장. 의료진이 산소호흡기를 조정했지만 수치는 계속 떨어졌어요. 65%까지 내려갔습니다. 안젤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렸죠. 안젤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수진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헤이든 씨, 진정하세요. 지금 서울 본원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녀가 헤드셋을 쓰고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데이터 송신했어요. 비행 고도와 기압 변화 때문에 폐압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지금 산소압을 재조정할게요. 의료진이 태블릿을 보며 빠르게 수치를 입력했어요. 산소호흡기에서 새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쉬익, 쉬익. 리듬이 바뀌었죠. 10초, 20초, 30초. 안젤라의 산소 포화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0%, 75%, 80%. 그리고 마침내 85%에서 안정됐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수진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정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하신 겁니까? 서울본원에서 실시간으로 안젤라 양의 생체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압 변화에 따른 최적 산소압을 계산해서 즉시 전송한 겁니다. 저희는 그걸 적용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늘 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생명을 구하다니. 한국 의료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수진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날 밤 비행기는 알래스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하얀 설원이 보였어요. 달빛이 눈 위에 반사돼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선 누군가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들도 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려 애쓰고 있을 거라고. 안젤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지길 바라며 계속 손을 감싸 쥐었죠. 이수진 교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이든 씨, 안젤라 양은 강한 아이예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합팀이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안젤라 양의 유전자 데이터도 분석 중이고요. 유전자 데이터요? 네. 뉴욕에서 보내주신 혈액 샘플로 이미 분석을 시작했어요. 도착하는 즉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직 한국 땅도 밟지 않았는데 벌써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네요. 저희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1분 1초가 환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동쪽이었죠. 저 너머에 한국이 있을 거예요. 몇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그리고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게 한반도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산들이 보였고 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준비하세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안젤라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 우리 도착했어요? 그래. 안젤라. 우리 한국에 왔어. 여기가 저를 살려줄 곳이에요. 그래. 여기가 내 희망이야.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니,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옆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구급차도 대기 중이었죠. 이수진 교수가 말했어요. 헤이든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는 약 40분 거리였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저는 안젤라 옆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했죠. 이수진 교수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곧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요.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15명 정도요.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진까지 모두 모였어요. 인공지능 의료진이요? 네. 저희 병원엔 AI 진단 시스템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안젤라 양처럼 희귀한 케이스일수록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수거든요. 수천 개의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처음 들었죠.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들이 일제히 다가왔어요. 모두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헤이든 씨, 저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박종훈 교수입니다. 안젤라 양을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젤라를 들것에 실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뛰어서 따라갔죠. 복도는 환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반사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러 대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죠. 안젤라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각종 센서와 링거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박종훈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헤이든 씨, 지금부터 안젤라 양의 정밀 검사를 시작할 겁니다. CT 촬영과 유전자 분석, 그리고 폐 기능 검사를 진행해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치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젤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여전히 가늘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안젤라, 아빠는 밖에서 기다릴게. 힘내. 그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돼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대기실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 몇 개와 커피 자판기가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거든요. 제니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헤이든 씨, 커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죠. 쓰지만 정신이 들었어요. 제니퍼, 당신까지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소. 당연한 일이에요. 안젤라는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는 유엔에서 10년 넘게 제 비서로 일했어요. 안젤라가 어릴 때부터 봐왔죠.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시계만 바라봤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드디어 박종훈 교수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안젤라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 교수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일단 앉으시죠.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 교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젤라 양의 폐암은 예상대로 희귀 변이성입니다. 좌측 폐상엽의 사점이 센티미터 크기의 종양이 있고 유전자 분석 결과 EGFR 변이와 ALK 변이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박 교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희에겐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요? 네. 저희가 개발한 나노 약물 주입 치료법입니다. 나노 크기의 약물 캡슐을 종양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이 캡슐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고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 교수가 망설였습니다. 현재까지 임상 3상에서 12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중 9명이 완치됐습니다. 성공률은 75% 정도죠. 그럼 실패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3명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종양이 너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젤라는 어떻습니까? 안젤라의 종양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박 교수가 CT 사진을 꺼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젤라 양의 경우 종양이 아직 폐 밖으로 전이되지 않았어요. 림프절도 깨끗합니다. 다만 종양이 기관지와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수술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 성공 가능성은요? 박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50%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 반반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헤이든 씨,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셨다면 안젤라 양은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긴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제 수술을 시작하십니까? 이틀 뒤입니다. 그 전에 안젤라 양의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영양 주사와 면역 강화 치료를 병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안젤라 양은 강한 아이예요. 분명 이겨낼 겁니다. 그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제 딸이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 묵었어요.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젤라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창백하고 힘없는 모습이요. 새벽 4시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안젤라는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영양 주사와 면역 강화제를 맞았고 폐 기능을 높이기 위한 호흡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갔어요. 안젤라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는 것 같았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안젤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병원 식단은 죽과 야채 위주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나왔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죠. 그래, 다행이구나. 많이 먹어야 수술 잘 견딜 수 있어. 네, 아빠, 저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수술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어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헤이든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식 억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리처드 스탠포드입니다. 글로벌 바이오텍이라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왔어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수석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리처드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따님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딸 치료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헤이든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의 나노 약물 치료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FDA 승인도 받지 못했고 임상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위험합니다. 따님의 생명을 걸기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임상 이상 단계이고 곧 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에요. 따님을 미국으로 데려가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 의사들은 제 딸을 포기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치료제가 있다고요? 리처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헤이든 씨, 당신이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타격이 갑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거예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 딸을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회사 이익을 지키려고 온 거였죠. 당신은 지금 제 딸을 이용해서 당신 회사 주가를 지키려는 겁니까? 리처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치료법은 정말 위험해요. 성공률이 75%라고 했죠.
그 말은 사람 중 한 명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따님이 그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헤이든 씨,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닙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경험이 부족해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리처드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박혔거든요. 4명 중 1명은 죽는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키려 애쓰고 있을 거라고. 그날 저녁, 박종훈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저는 리처드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어요. 박 교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헤이든 씨, 그 사람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네, 저희 치료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든 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이익을 위해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희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질병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개발한 치료법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FDA 승인을 기다리며 환자들을 방치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서둘렀고 위험을 감수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헤이든 씨,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안젤라 양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건 저희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안젤라 양은 이길 겁니다.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젤라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안젤라,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이곳 사람들도 믿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리처드 같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일은 수술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어요. 이곳 의료진들이 보여준 진심이 저를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수술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죠.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6시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 몇 명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죠. 저는 안젤라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젤라가 깨어 있었어요. 아빠, 안 자고 있었구나. 못 자겠어요. 떨려서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죠. 무섭니?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선생님들 믿어요. 안젤라가 미소 지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아빠, 제가 만약에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넌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못 깨어나면. 안젤라. 들어주세요, 아빠. 제가 못 깨어나면. 아빠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깨어날 거야. 우리 같이 뉴욕으로 돌아갈 거야. 안젤라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요. 저 정말 행복했어요. 안젤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종훈 교수와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모두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헤이든 씨, 이제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젤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사랑해, 안젤라. 꼭 돌아와. 네. 아빠. 사랑해요. 안젤라를 침대째로 밀고 나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니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헤이든 씨, 대기실로 가요. 대기실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수술은 최소 10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오후 5시는 돼야 끝난다는 뜻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니퍼가 샌드위치를 건넸어요. 드세요. 기력을 유지하셔야 해요. 고맙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고 삼켰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수술이 실패한 건 아닐까? 4시간째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헤이든 씨,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양 제거 작업에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아직은 괜찮다는 뜻이었죠.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6시간째.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이수진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헤이든 씨, 지금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종양이 기관지와 매우 가깝게 붙어 있어서 제거 작업이 까다로워요. 하지만 박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안젤라는 괜찮습니까?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수진 교수가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7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8시간째 저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만 눈을 감았던 거예요. 얼마나 잤을까요? 제니퍼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헤이든 씨, 깨세요. 저는 화들짝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왔어요. 수술이 거의 끝나간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9시간이 지났죠.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종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교수님, 안젤라는요? 박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교수님, 제발.
박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기관지 손상도 최소화했어요. 나노 약물도 성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제 안젤라 양의 몸이 회복하는 걸 기다리면 돼요. 정말입니까? 네. 안젤라 양은 잘 싸웠어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안았어요. 제니퍼도 울고 있었죠. 해냈어요. 헤이든 씨. 안젤라가 해냈어요. 그래요. 우리 딸이 해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떨렸습니다. 설레면서도 무서웠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안젤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섰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안젤라. 아빠야. 넌 해냈어. 정말 잘했어. 안젤라는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딸을 살렸다고.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 줬다고. 수술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젤라는 중환자실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첫날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틀째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죠. 셋째 날 아침, 안젤라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안젤라. 아빠 여기 있어. 수술 끝났어요? 그래. 다 끝났어. 넌 이겼어. 안젤라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흘째, 안젤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산소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호흡이 훨씬 편해 보였죠. 박종훈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나노 약물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수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아주 긍정적이에요. 박 교수가 떠난 후 저는 안젤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말도 더 또렷해졌고 웃음도 나왔죠. 아빠, 창밖 좀 봐요. 서울이 정말 예쁘죠? 그래,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저녁 무렵이라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말했어요. 저 나중에 완전히 나으면 저기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꼭 같이 가자. 안젤라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안젤라 양.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다시 흔들렸습니다. 7시쯤이었어요. 저는 안젤라의 병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잠들어 있었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이수진 교수가 급히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헤이든 씨, 잠시 밖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젤라 양의 최근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염증이요? 네.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의심돼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감염이 맞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감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수진 교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지금 바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CT 촬영과 세균 배양 검사를 해야 해요.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벽에 기대 섰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니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안젤라는 CT 촬영을 받으러 갔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자정이 넘어서 안젤라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병실로 따라갔어요. 안젤라는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저 괜찮은 거죠? 그래, 괜찮아. 그냥 확인차 검사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요. 선생님들 표정 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안젤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요. 감염이 의심된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결과가 나올 거야. 안젤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 무서워요, 아빠. 나도 무서워, 안젤라.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면 안 돼. 네, 아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안젤라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녀를 지켜봤죠. 숨소리를 듣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확인했어요. 새벽 5시쯤 박종훈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박 교수가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헤이든 씨, 감염이 맞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세균이 발견됐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고용량 항생제를 투여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할 거예요. 만약 48시간 내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염 부위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젤라 양의 몸 상태로는 재수술이 매우 위험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안젤라는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항생제를 맞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서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염증 수치는 여전히 높았어요. 이틀째,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안젤라 양이 이겨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젤라도 울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아빠, 우리 이겼어요. 그래, 우리 이겼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감염 위기를 넘긴 후 안젤라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점점 스스로 일어서는 시간이 늘어났죠. 열흘째 되던 날 안젤라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한 거 처음이에요. 저는 그녀 옆에 섰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이니? 네. 어릴 때부터 항상 가슴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정말 시원해요.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안젤라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죠. 아빠, 한국이 제 숨을 되찾아줬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2주째 박종훈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젤라 양,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요. 나노 약물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정말요? 네. 폐 기능도 정상의 85%까지 회복됐어요.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안젤라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박 교수도 눈가가 촉촉해졌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안젤라 양이 잘 싸워준 덕분입니다. 박 교수가 안젤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퇴원 준비를 하셔도 돼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할 겁니다. 3주째, 안젤라는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안젤라가 떨어지는 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뉴욕에서 쓰러졌을 때 저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넌 일어났어. 그리고 여기 서 있잖아. 한국 덕분이에요. 여기 사람들 덕분이에요. 안젤라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원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고 의사들이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모두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다르죠, 아빠. 그래, 정말 다르구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진심이야.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게 느껴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안젤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제 손을 잡고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같이 울어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안젤라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박종훈 교수와 이수진 교수, 그리고 안젤라를 돌봐준 간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죠. 안젤라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안젤라 양.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젤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박 교수가 안젤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인형이에요.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안젤라 양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파티가 끝난 후 저는 박 교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교수님,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헤이든 씨,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포기했던 환자예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박 교수가 난간에 기대섰어요.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헤이든 씨,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우리는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고통이 뭔지, 절망이 뭔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이죠. 우리는 안젤라 양을 환자로만 본 게 아니에요. 딸을 잃을 뻔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꼈습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헤이든 씨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울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교수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이젠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넷째 주가 됐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안젤라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죠.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배웅했어요. 박종훈 교수, 이수진 교수, 그리고 간호사들 모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젤라 양.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젤라가 한 명 한 명 포옹했어요. 저도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안젤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저 이제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살 수 있어요. 그래, 안젤라. 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저는 딸을 안았어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었죠. 고마워. 한국. 정말 고마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 딸을 살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안젤라의 경과를 지켜봐야 했고 추가 검진 일정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안젤라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안젤라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안젤라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와, 아빠,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뿌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이 검은 띠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타워 전망대에 올랐을 때 안젤라는 난간에 기대 서서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서서 바람을 맞고 있다고. 아빠, 저기 보여요? 저기가 병원이에요. 안젤라가 어느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병원 건물이 보였죠. 저기서 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삶을 받은 거예요. 그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니에요, 아빠. 저는 강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안젤라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한국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제게 해준 걸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젤라의 치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미 의료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간담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저는 외교부 건물에 갔어요. 회의실엔 한국과 미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산더 헤이든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몇 주 전, 제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유엔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녔고 수많은 나라들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는 건 한국의 의료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제 딸을 살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간담회가 끝난 후 박종훈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헤이든 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진심이었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안젤라 양은 잘 지내나요? 네. 정말 건강해요. 매일 산책하고 잘 먹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검진 예정이죠? 네. 그 후에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박 교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헤이든 씨, 안젤라 양이 회복한 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은 헤이든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딸을 위해 여기까지 온 그 용기가 안젤라 양을 살린 거예요. 아닙니다. 교수님과 이곳 의료진들이 살린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 거예요. 헤이든 씨, 안젤라 양, 그리고 저희 모두가요. 박 교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검진 날이 왔습니다. 안젤라의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폐 기능도 90%까지 회복됐고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완치예요. 안젤라 양. 축하합니다. 안젤라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니퍼도 함께 울었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젤라 양.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예요.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이곳에서 제 딸이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안젤라가 제 옆에 섰어요. 아빠, 저 다시 올 거예요. 한국에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래, 우리 다시 오자. 그때는 관광객으로 와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안젤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뭐가? 마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남을 도와요. 이익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한국은 마음이 따뜻한 나라야.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까지 박종훈 교수와 이수진 교수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웅하려고 온 거였어요.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도 안젤라 양을 잊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젤라가 두 교수님을 안았어요. 오래도록 안고 있었죠. 선생님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요. 안젤라 양. 우리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박 교수와 이 교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안젤라도 손을 흔들었죠. 비행기에 앉았을 때 안젤라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워요. 제 생명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안젤라가 속삭였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 딸을 돌려줘서 고마워요. 당신들의 진심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안젤라도, 저도 모두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한국은 단순히 제 딸을 치료해준 나라가 아니었어요.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가르쳐준 나라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그 진심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몇 달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회의장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인간미, 발전과 배려가 공존하는 곳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죠. 그날 밤, 저는 안젤라에게 전화했어요. 안젤라, 오늘 유엔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안젤라가 웃었어요. 맞아요,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의 불빛이 있었어요. 그 따뜻한 빛이 영원히 저를 비추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딸의 숨결을 되찾아 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셔서. 당신들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을, 한 사람의 미래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한국을 보라고.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지 보라고. 여러분은 언제 진심을 느껴보셨나요? 누군가의 마음이 여러분을 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